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도시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2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도시여부와 도시 문제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 중에 도시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죠. 도시는 어떻게 정의를 할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낸 인공 환경이며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터전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그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명도 잠깐 드렸었죠. 그럼 결국 이제 도시를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도시의 특징은 어떻게 찾아볼 수 어떤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크게 한 5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라고 하는 것은 농촌의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도시의 특징은 인구 및 직업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조업, 서비스업 종사자, 그리고 지식인,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규모와 인구 밀도 측면에서 이 규모와 인구 밀도가 농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특징을 또 찾아볼 수 있었죠. 세 번째로는 사회 분화의 정도인데요. 주민 구성에 있어서 이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주민 간의 상호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민 간의 상호 접촉이 빈번하고 광범위하지만 일시적이고 간접적이다라고 하는 점을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이제 인구의 유동성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농촌에 비해서 인구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점이 도시의 특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도시의 의미를 이제 살펴봤었는데 그러면 도시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3가지 측면에서 도시를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를 뭐 하나의 측면에서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물리적 측면,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 기능적 측면 이 3가지 측면에서 도시를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물리적 측면에서 도시를 정의 내려보면 도시는 첫 번째, 상대적으로 많은 정주 인구와 높은 인구 밀도를 유지하고 두 번째, 인구 구성 측면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으며 세 번째, 주민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건물, 도로, 상하수도 등의 물리적인 시설물이 집적되고 정비되어 있는 공간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이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또 도시를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자, 도시는 첫째, 예술, 문화, 종교, 정치적인 부분이 잘 갖추어지고 조화를 이루어 의미 있는 문화 활동과 정신적으로 승화된 행동을 구현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다양한 생각과 사고가 서로 만나는 터전으로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사상을 담는 창고이며 다양한 거주 형태와 사회적인 공간 배치를 이루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기능적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기능적 측면에서 도시는 사회의 제도적 중심, 상업과 교통의 중심, 문화의 중심, 정보통신의 매개체 기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조직체이다라고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또한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시민, 활동, 그리고 토지 및 시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시의 구성 요소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민은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죠. 동시에 도시가 존재하는 이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수, 그리고 시민의 밀도는 도시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물리적인 도시계획에 있어서 계획 초기에 토지와 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착수 요인으로 활용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이제 두 번째 도시의 구성 요소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의 각종 활동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도시 활동은 크게 4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주거, 경제, 여가, 교통 이렇게 4가지 활동이 바로 이제 도시 활동을 구성한다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이자 도시계획자 르꼬르비지에가 말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도시의 구성 요소는 토지 및 시설입니다. 토지는 도시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설은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구조물을 의미한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지와 시설은 도시 공간에서 물리적인 상태로 존재하면서 도시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또 물리적인 도시 계획의 대상이 되는 구성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그 도시화와 도시 문제 중에 도시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도시계획론에서 결국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계획인데요. 그 계획의 대상이 되는 도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것들 말고도 이제 강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도시계획론의 체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래 진도를 요약하고 복습해 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동영상 강의에 있어서는 그 이전 주차에서 했던 바로 직전 주차에서 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음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강의안을 띄워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화와 도시 문제에서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이제 도시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 현상은 이제 강의안 5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도시화이니까요.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짤막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화, 영어로는 이제 어바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도시화는 인간의 삶터가 공간적,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적으로 변화해가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적 측면에서 도시적으로 변화해가는 현상, 즉 공간적 측면의 도시화는 인구와 산업의 도시 집중, 그리고 이로 인한 중심도시, 도시 중심부의 밀도 증가와 도시 공간의 외연적 확산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공간적 측면에서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구와 산업이 도시로 점점 몰려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심부에 있어서는 밀도가 여기선 인구 밀도를 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산업 밀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구 또는 산업의 밀도가 증가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도시 공간이 점점 더 확대되는, 그래서 그 외곽 지역이 예전에 농촌 지역이지만 도시 지역으로 이제 그 외연이 확대되는 그러한 현상을 공간적 측면의 도시화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적 생활 양식 그리고 도시적 의식 구조로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에 있어서 생활 양식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의식 구조도 이제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공동체 중심이냐, 개인 중심이냐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시화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공간적 측면의 도시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시화, 이 둘 중에 그래도 대부분 도시화의 전통적인 개념은 주로 공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라는 그 어떤 용어하고 우리가 그 혼용을 하는 것이 산업화, 근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는 좀 유사한 의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죠. 그런데 조금은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먼저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생산 양식이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 중심으로 점점 더 전환되어 가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차 산업은 이제 보통 농업 그리고 이제 수산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죠. 임업까지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도 합니다. 2차 산업은 좀 다르죠. 2차 산업은 우리가 광업하고 제조업을 2차 산업이라고 흔히 부르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우리가 보통 서비스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화는 특정 지역의 생산 양식이 농업이나 수산업, 임업 이런 것, 농림수산업 중심에서 광업, 제조업 중심 또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 과정, 이렇게 전환 과정에서 생산 관계와 생산 양식이 변화를 하게 되고요. 생산하는 단위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 때문에 결국 사회 구조도 변화를 하게 되고요. 개인의 가치관, 생활 양식도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산업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화에서는 사회 조직 및 제도의 변천 과정이 산업화의 과정하고 마찬가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도시화와 산업화의 내용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도시화는 지역성 그리고 인구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데 비해서 산업화는 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농촌이 산업화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도시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도시화와 함께 많이 쓰이는 표현이 근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화,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전 근대적인 상태에서 근대적인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 또는 후진적인 상태에서 선진적인 상태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근대적인 상태일까? 어떤 것이 전근대적인 상태일까? 뭐 이런 것을 찾아봐야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근대적인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 그리고 합리성을 중시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근대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이나 합리성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다, 않는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제 근대화라고 불러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대화는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사회 변동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로다가 이제 한번 작성을 해봤었는데요. 자,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도시화의 관점은 주된 관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구와 지역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내용은 도시화의 내용은 인구의 집중, 도시 사회 구조의 확산, 도시 문화와 생활 양식의 도시적 문화와 도시적 생활 양식의 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산업화는 관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기술 또는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 직업의 전문화, 산업 체계의 확대, 뭐 이런 것이 산업화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이런 관점에서 사회의 변화를 갖다 파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은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제반 사회 제도의 변화라고 하는 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화라고 하는 것을 도시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산업화 그리고 근대화와 비교하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인구의 도시화라고 하는 그런 현상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지역이 도시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를 갖다 판단할 때 보통 이제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펴보죠. 그래서 그 인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시화라고 하는 거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의 도시화라고 했을 때 또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 제가 굉장히 뭐 어떤 용어가 나오면 이 용어의 정의는 이래요, 저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범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말한다, 지칭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의를 좀 내리면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나서 쓰면은 그때는 이제 혼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범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수학이라든지 수학이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잖아요. 등호도 있고 뭐 부등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싫어하는 뭐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기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로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러는데요. 자, 이런 것들도 전 세계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기호를 이렇게 쓴다라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을 할 때도 어떤 용어가 있으면 그 용어가 이런 의미야 라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그게 좀 혼동이 덜 되고 조금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설명할 수 있고 잘 토론할 수 있고 논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저는 강조를 합니다. 좀 아주 좀 뭐랄까요? 좀 집착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인구의 도시화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구가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구의 도시화라고 하는 현상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적 인구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류상 인구의 도시화라고 하는 유형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적 인구 변화, 뭐 요거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인구의 사회적 이동,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구 변화는 농촌 지역에 살던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이주해가지고 그래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촌향도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떠나서 이자가 이제 떠날 이자거든요. 그래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제 사회적 인구 변화 또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사회적 인구 변화가 저기 막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어 농촌 인구는 감소하고 그리고 도시 인구는 증가하는 현상, 이게 사회적 인구 변화 또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류상 인구의 도시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상 인구의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명칭에서도 그냥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분류가 처음에는 농촌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도시로 분류가 되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농촌으로 분류되던 공간, 지역의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서 도시로 분류되는 현상, 이것을 갖다 이제 분류상 인구의 도시화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류상 인구의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이동하는 그걸 고려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해가지고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도시화의 의미, 에 있어서 도시화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도시성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도시성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에 도시적인 요소가 증가해가지고 도시적 성격을 갖는 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걸 도시성의 확산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성의 확산에는 크게 두 가지, 확대적 도시와 심화적 도시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심화적 도시와 확대적 도시화가 있는데요. 자, 심화적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 인구 증가와 함께 삶터의 성격이나 내용도 점차 농촌적인 것에서 도시적인 것으로 변화해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삶터의 경제적인 구성 측면에서 뭐 소비성 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 이런 그 도시적 성격의 경제적 요소, 도시적 성격의 산업들이 점차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전통적인 관습이나 문화보다 이해타산,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런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심화적 도시화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화적 도시화를 갖다가 우리가 뭐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적 구성 측면에서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도심 지역에 있어서 인구라든지 아니면 산업이 집중하는 그런 현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이 이제 확대적 도시화입니다. 그래서 확대적 도시화는 도시 지역의 외연적 확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 위치해 가지고 좀 농촌적인 사회 경제를 바탕으로 생활해 오던 지역에 도시적 요소가 침투해 가지고 점차 도시로 다 변모하는 현상.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있어가지고 이게 도시는 아니었어요. 농촌 지역에 가까웠어요. 근데 여기에 도시적 요소가 침투해가지고 농촌에서 도시로 변모해가는 현상. 요걸 갖다 이제 확대적 도시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자, 이건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도시의 외연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애초에는 죄송합니다. 도시 외곽 지역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도시 외곽 지역에 있어가지고 도시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뭐랄까요, 도시의 어떤 생활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의식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변모해가는 그런 현상을 확대적 도시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주변에는 보통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하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개별적이고 무질서한 그 시가지 확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도시를 발전을 시킨다든지 하게 될 텐데요. 도시 외곽 지역에까지는 뭐 계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점점 확대가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 외곽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가 그리고 뭐 산업도 그렇게 뭐 정말 서비스 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농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게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계획적으로 그냥 그 지역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확대적 도시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편할 듯 싶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원점이 도심 지역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정말 횡축이 거리죠. 거리다 보니까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쪽은 이제 외곽 지역이다. 뭐 더 멀어지면 그때는 이제 농촌 지역이다. 도시 지역이 아니라 농촌 지역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횡축은 이거 죄송합니다. 횡축이 거리죠. 그리고 종축은 이제 인구 밀도 또는 산업의 밀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인구 밀도라고 했지만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의 밀도도 요 종축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러면은 이제 요 높이가 즉 종축이 높이를 갖다 의미하니까요.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정말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인구 밀도가 더 높아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애초에는 요 밑에 있는 요 곡선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도심 지역의 인구 밀도가 한 요 정도고요. 그리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 밀도가 점차 낮아져 가지고 요 정도까지가 여기까지가 점선 있기 전까지가 이제 도시 지역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심화적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도심 지역의 인구와 산업이 점점 더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뭐 사람들의 성격이나 뭐 내용도 좀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도심의 인구 밀도가 증가하는 예전에 요만큼이었는데 심화적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인구 밀도가 더 커지는 그러한 현상, 이것이 바로 이제 심화적 도시화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확대적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약간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도심의 인구 밀도 또는 도심의 산업의 밀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 도시 외곽 쪽으로 나가면서 인구 밀도가 그러니까 한 요 정도 거리 같으면은 뭐 외곽 지역까지는 아니어도 뭐 부도심에서 조금 더 벗어난 지역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 그곳의 인구 밀도가 예전에는 요 높이만큼이었는데 확대적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인구 밀도가 또는 산업의 밀도가 더 커지는, 더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보시면 처음에는 이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되어 있는 데까지가 도시 지역이었는데요. 이렇게 확대적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도시 외곽 지역의 인구 밀도도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점차 그 도시의 외곽 지역이 더 커지는, 더 넓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확대적 도시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도시화 현상 중에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도시화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도시화라는 게 왜 발생을 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도시화 현상은 아까 인구의 도시화 정말 인구의 도시화 현상이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면서 잠깐 하기도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농촌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 이걸 갖다 이제 사회적 인구 변화 또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도시성이 확대되어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분류되어 나타나는 거, 요거는 분류상 인구의 도시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도시 지역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농촌 지역에 비해서 높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도시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아니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도시에서 그 인구의 자연 증가율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그 비율이 클까요? 농촌 지역이 클까요? 저는 농촌 지역이 더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료는 데이터는 한번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도시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도시 지역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농촌 지역에 비해 높으면 그러면 이제 도시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촌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면 즉 인구의 사회적 이동, 사회적 인구 변화 때문에 도시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세 번째 도시성이 확대되어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분류되면 또 이제 그 도시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분류상 인구의 도시화 뭐 이렇게 이제 앞에서 불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그리고 뭐랄까요? 비중이 큰 거는 바로 두 번째 인구의 사회적 이동 또는 사회적 인구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촌 향도라고 하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도시에서 떨어져서 도시에서 벗어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촌이 농촌을 갖다 의미하는 게 촌자예요. 두 번째 자. 그래서 농촌에서 떠나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 이걸 갖다 이제 줄여서 이촌 향도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농촌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시화의 흡인 요인과 압출 요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집적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처음에 도시화의 흡인 요인과 압출 요인. 정말 요걸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구 변화가 있었다. 즉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도시가 인구를 끌어들이는 흡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농촌이 인구를 밀어내는 압출 요인 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의 흡인 요인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흡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호흡할 때 정말 흡자입니다. 자, 그래서 호흡에서 호는 뭘까요?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호자고요. 그다음에 호흡에서 흡은 숨을 들이쉰다. 숨을 빨아들인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흡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인자도 끌 인자 그래서 흡인 그러면 이제 빨아들인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시의 흡인 요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와 고임금 그리고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지역은 그 농촌 지역에 비해서 산업, 뭐 제조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해 가지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집니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 즉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노동에 대한 가격 변수 역할을 하는 게 임금이죠. 그래서 임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도시 지역은 노동력 그 산업이 발전해 가지고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임금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 그런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농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임금이 높으니까,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요 도시 지역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흡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회 심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뭐 풍부함, 그다음에 편리성, 변화성, 익명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를 동경하게 되고, 특히 청년층에서 도시를 많이 동경을 하죠. 그리고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이것들이 또 인구를 도시로 끌어들이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농촌의 압출 요인은 거꾸로 농촌에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압력이 있는 그런 요인을 갖다 얘기를 하겠죠. 압출해서 압이 이제 압력할 때 압이고요. 그다음에 출은 뭐 바깥 출자니까 밖으로 이렇게 뭐랄까, 밖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농촌의 압출 요인은 결국은 도시의 흡인 요인,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도시의 흡인 요인이 농촌에 미친 반사적인 효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도 농업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기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동력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은 일꾼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필요로 하는 노동력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임금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로 인해서 노동력이 과잉 공급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임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농업 생산성은 도시의 그 서비스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생산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생산성이 적으면 덜 만들어낸다는 거죠. 생산성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만들어낸 생산물의 수량을 보통 생산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적다라고 하면 덜 만들어내고, 덜 만들어내면은 그걸 팔아봤자 소득이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임금 수준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동력 수요의 감소, 그다음에 인구의 자연적 증가로 인한 노동력의 과잉 공급, 그다음에 농업 생산성의 상대적 저하,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임금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도 농업과 관련된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뭐 또 아주 그런 것만은 아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생활 수준이 도시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뭔가 적구나, 빈곤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농촌에서 인구를 밖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요인이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도시화의 요인 가운데 도시화의 흡인 요인과 압출 요인 가지고 도시화의 요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 돌아와 가지고 집적의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시화의 요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